자, 2021년도 기출문제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자, 이제 문제 내는 형태가 지금 좀 달라진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보기 1번에 보면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관세로 나눈다,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죠. 이러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한 다음에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국세와 관세로 나눈다. 그럼 당연히 틀린 거고. 자, 이번에 법인세는 조세의 사용용대가 특정이 됐나요? 아니야. 이거는 일반세죠. 그래서 보통세이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자, 3번에 보면 소득세는 납세의 인적사항이 고려가 되죠. 그런 인세에 해당하니까 3번이 맞고요. 자, 4번 부가세는 조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래요? 직접세? 아니야. 간접세죠. 이래서 틀린 거예요. 자, 42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거는 보시면 되고, 보기 3번에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들이 신고하는 거, 그건 빠르게 발송주의라고 해서 발신주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편으로 과표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언제? 그 우편인이 찍힌 날. 내가 우체국에 가져가서 거기서 언제자 보냈다라고 하는 우편인이 찍힌 날. 그 날짜로 하는 거지. 그게 세무서에 도착한 날 신고됐다고 보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문제 44번 보죠. 43번 여러분 보시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보기 1번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애들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즉 수정신고도 그렇고 경정청구도요. 원래 신고했던 애 또는 기한 후 신고했던 애만 할 수 있어요. 자, 보기 2번에 과표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액 또는 환급세액이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금액을 초과했다. 자, 내가 옛날에 많이 돌려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토해내야죠. 그래서 그럴 때 하는 신고가 뭐예요? 수정신고.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내가 추가로 낼 금액이 있는 거야. 옛날에 적게 신고해서 내던 많이 환급받았기 때문에 내건 그때 하는 게 수정신고다. 맞고요. 3번에 자, 수정신고 기한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 통계하기 전까지 하면 돼. 자, 여기까지 맞아. 근데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자, 우리 기출문제라면 애매한 표현인데 무슨 얘기냐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국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사 옛날에 안 낸 세금이 있어도 안 내도 돼. 부가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 제척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난 굳이 뭐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가제척기간에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면 수정신고를 안 해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수정신고 해야 된다고 했으니,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애매한 지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자, 보기 4번에 보면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 정도에 따라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줘. 그렇죠? 우리 수정신고 옛날에 적게 신고해서 내가 더 낼게요 라고 하는 거면 자, 2년 이내에 하면 우리 과소신고,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을 해주죠. 자, 문제 45번에 보면 두 가지만 보죠. 보기 2번에 자기 자본이 500억이 넘는 기업들이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낼 텐데 자, 500억이 넘는데 중소기업이래요. 자, 중소기업은 미완료 법인세 안 내요. 근데 중소기업인데 미완료소득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에 비과세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뭐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금을 진다. 자, 토지 등 양도소득은요. 모든 법인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다 과세를 했었죠. 자, 46번이 조금 재밌는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결산서상 단기순이익이 있고 세무조정에 입금산입, 송금산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차가감 소득이 나오고 각사업연도 소득이 나오고 과표가 나와요. 자, 이 우리 구조를 알아야죠. 차가감 소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사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왔어요. 그러면 차가감하고 각사소 차이에 조정하는 게 뭐예요? 기부금이죠. 우리 자, 기부금이란 아이는 세법상 소득을 알아야 돼서 그 전에 한번 계산한 거고 자,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과표 가는 게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 2월 된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들이 차감이 되는데 자, 문제를 봤더니 차가감 소득이 1억 7천이야. 자, 차가감 소득이 1억 7천이에요. 그런데 각사업연도 소득이 봤더니 각사소가 1억 7,500이에요. 과세표준이 얼마인 거 보니까 1억 3,500이야. 자, 그러면 요 사이에 기부금 조정된 금액이 얼마예요? 500. 자, 요 사이에 2월 결손금 등으로 조정된 금액이 얼마예요? 4천이야, 4천. 그랬을 때 이 조정된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본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46번에
질문을 보세요. 물어보는 질문. 중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다음과 같을 때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단기 2월 결손금 단기 공제액의 합계 금액은 얼마냐?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2월 결손금 한도 초과액의 합계는 얼마냐? 그래서 정답이 4,500이 되는 거야. 되게 쉬운 문제. 되게 쉬운 문제. 한 번만 풀어보면 할 수 있다. 처음 보면 어렵지만. 자, 문제 47번. 자, 이것도, 여러분이 푸는 방법에 따라 제가 일단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풀 건가 그걸 보여드릴 건데 자 기억해보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만원짜리 유가증권을 90만원에 매입했대요. 자 이게 뭐예요? 이런 거죠. 우리 장부가액은 자 매입하는 시점에 얼마로 잡았냐면 90만원으로 잡았어. 근데 세법이 볼 때는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할 때 얼마로 본다 그랬어요? 우리 시가 만원 달렸죠. 90만원. 자, 세법이 될 땐 100만원이요. 자, 니은에 보면 X1년도 말 유가증권 시가가 120만원이 돼서 30만원의 평가액을 잡았어요. 자, 12월 31일에 됐더니 우리 장부에서는 얘를 얼마로 올렸어요? 자, 얘를 190이 아니고요. 더 이상 120이니까 30만원만큼 평가액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자, 세법은 평가가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세법은 100이었을 거예요. 자, 이랬던 아이를 뭐 했냐면 처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법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 X1년에 세무조정할 때 유보하고 그 다음에 X2년도에 발생하는 유보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뭐만 보면 되냐면 자, 처분할 때는 항상 처분하기 전에 남아있던 유보가 추인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자, 처분하기 직전에 자, 12월 30일까지 됐을 때 유보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 유보가 반대 조정되는 금액이 처분 때 세무 조정이 되니까 자, 유보가 얼마인지를 보면 12월 31일 날 유보가 얼마예요? 장부는 120인데 세법이 생각하는 건 100이야. 그러면 이때 남아있는 유보가 얼마 있어요? 장부보다 세법이 작죠? 그러면 20만큼 줄여야 되죠. 자, 그럼 20만큼 줄였던 애를 처분하는 순간 플러스 20이 되죠? 그래서 정답 봐봐요. 유보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22년에 플러스 유보 20. 자, 그게 뭐예요? 정답 2번.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원래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원래 최초에, 자, 원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데, 원래대로 간다면 뭐 해야 돼요? 자, 매입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뭘 하겠어요? 자, 입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면서 10이라는 걸 유보 처분을 했어. 자, 그랬다가 12월 31일 날 회사가 평가이익을 잡았는데 세법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산입이라는 소무재정을 30을 하면서 마이너스 유보를 잡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취득할 때 했던 세무조정 1번하고 평가할 때 했던 세무조정 2번. 자, 이 두 개를 네팅하고 난 게 뭐예요? 12월 31일 현재의 차이, 그 20만 원이란 차이가 여기 있는 두 개의 유보를 다 했을 때, 세무조정을 했을 때의 차이인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있는 세무조정 두 개 할 필요 없이 바로 보면서 12월 31일 현재의 차이 금액만, 회계와 세법의 차이 금액만 정하고 그 금액이 처분할 때 반대로 추인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야. 근데 처음부터 이 세무조정을 막 하고 있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48번.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옳은 거, 자, 다른 것들은 쉬울 텐데, 보기 4번 해보세요. 부가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가 사업하면서 취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을 했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급했죠. 자, 근데 이 매입세액이라는 게 공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뭐, 접대비라든지, 사업과 물관하다든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금액이 있다면, 결국 나는 이걸 돌려받지 못하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비용이 1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용이 110만 원. 자, 그러면 이 10만 원이라는 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이 금액을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할 거냐라는 게 이거예요. 다시 보세요. 4번에 부가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을 송금으로 인정할 거냐라고 했더니 자, 일반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해. 다만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무 불이행이나 사업과 관련이 없다. 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이유가 너가 뭔가 의무를 불이행했다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해가지고 공제받지 못한 거라고 하면 그때는 법인세법상도 인정 안 해줘.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하면 법인세법상은 송금을 인정해줄게. 자, 이런 얘기다. 자, 문제 49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자, 보기 1번에 업무무관 자산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비용은 취득원가에 당연히 가산해야. 업무무관 자산도 취득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나중에 송금으로, 자, 취득했었던 비용이 처분할 때 송금으로 되는 건 똑같아. 다만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해서 세법이 인정 안 하는 건, 야, 너가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다 인정 안 하는 거지, 취득했던 거 나중에 처분하면서 송금 인정받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 1번에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와 부대비용, 그거 뭐예요? 취득 부대비용으로 해서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자, 그것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자, 보기 2번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비, 수선비 뭐 한다? 전부 다 송금불산입하는 거다. 다만 성격이 다른 거야. 감가상각비를 송금불산입하는 거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처분할 때 추인하지만 유지비나 수선비는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냥 송금불산입하고 나중에 추인 같은 게 없는 거죠. 자, 3번에 업무무관 자산 처분할 때 자산의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나? 아니야. 취득했던 금액, 내가 100에 취득했던 애를 120에 팔아요. 그러면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건 처분이익 20만 과세하는 거야. 처음에 100에 취득했으면 이 취득했던 게 나중에 100만큼은 송금으로 인정을 당연히 받는다. 자, 보기 4번에 보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있으면 뭐예요? 송금불산이 패야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돼요. 50번에 이거 재고자산은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자, 어려워 보이지만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보고 들어가면 되게 쉽다. 자,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해서 총평균으로 바꿨다는 거야. 후입선출해서 총평균으로 바꿨을 때 필요한 세무조정을 한번 골라보라고 했어요. 자, 다만 여기 문제에서 지금 하라는 거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꾸는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우리 재고자산 평가 방법 바꿀게요 라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 그때까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신고란 걸 해줘야 되는데 회사가 변경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우리 장부에는 후입선출해서 총평균으로 바꿨으니까 장부는 분명히 총평균 금액으로 적었을 거예요. 자, 총평균에 의한 재고가 금액이 800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세법상 올해 재고자산 평가 금액이 얼마일 거냐라고 봐보면, 자, 이 얼마라는 금액은 신고도 안 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꿨을 때, 자, 선입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했던 금액 중에 큰 금액을 갖는데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이 900이라고 돼 있고요. 당초에 신고했던 걸 뭐예요? 우리 원래 있던 방법이 후입선출이었잖아. 근데 후입선출 평가 방법이 뭔가를 보면 이게 500이야. 자,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세법상 금액은 90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이라는 금액이 세법상 금액이 되고, 그러면 장부상 800이 900이 돼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입금산입이 들어가죠. 자, 100만큼 늘어야 되니까 입금산입 100이라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겠다. 그 정답이 3번이다. 자,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 51번. 자, 얘도 계산 문제지만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자, 건물, 기계장치, 그 다음에 영업권에 대한 우리 상각비하고 내용요소 범위액이 나왔어요. 자, 건물을 보니까 500인데 범위액이 600이야. 범위액이 600인데 500밖에 안 했어. 시인부족액이죠. 자, 그러면 전기요율 분액이 있나 봤더니 제일 밑에 전기요율 분액이 150이 있네. 자, 시인부족액이 100만 원이 있어. 자, 100만 원만큼 부족한데 전기요율 되는 게 150이에요. 그럼 얼마만큼이요? 100만 원만큼만 송금산입하면 되겠네. 자, 기계장치를 봤더니 한도액이 350인데 400을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는 부인을 해야 되죠. 부인을 해야 되니까 50만 원. 50만 원만큼 부인액이 나오고, 자, 영업권은 범위액이 120인데 100밖에 안 했어. 시음부족액이죠. 근데 전기 유월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아무 조정이 없어. 그러면 송금산입 100하고 송금불산입 50이니까 전체적인 효과는요, 송금산입 50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만큼 감소하겠죠. 정답은 2번이다. 자, 문제 52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먼저 박 과장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KIFRS를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감소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 불가능합니다? 아니죠. 송금산입 가능해요. 그래서 박 과장이 틀렸고요. 자, 김 대리가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양도자산 감가상각 시부인을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감가상각을 했어. 자, 내가 양도를 했어요. 자, 양도했어. 양도했는데 회사 상각비하고 범위액을 계산해 봤더니 회사가 상각을 120을 했어요. 자, 양도할까지. 자, 1월 1일부터 양도를 5월 10일 날 했는데, 자, 이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 120을 했는데 상각 범위액을 보니까 100이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송금불산입 20이란 거에 생겨. 송금불산입 20이 생기는데, 자, 이 송금불산입 20이 있으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느냐? 만약에 세무조정을 한다고 봐요. 송금부사님 20을 했어요. 근데 그럼 바로 또 뭐 해야 돼? 이 자산을 지금 5월 10일 날 뭐 했어요? 양도 처분했잖아. 그럼 또 동시에 뭐 해야 돼? 송금산입 20을 할 거야. 그러니까 송금부산입 하는 순간 바로 또 송금산입이 되기 때문에 아유 굳이 이거 뭐하러 하니? 해봤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보기 3번의 2부장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여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우리 이거 되게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2부장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4번의 최사원은 사업용도 중에 취득한 거. 그러니까 7월 1일 날 만약에 취득해서 새로. 자, 그러면 4번의 최사원부터 보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면요. 제일 오른쪽 끝에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즉 7월부터 12월까지. 하지만 3번의 2부장은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때는요. 기존 장부가액에 합산해서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 자, 이거 많이 강조했던 거죠. 자, 문제 53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았어요. 자, 시가 1억짜리를 싸게 팔았어. 싸게 팔았는데 상대방이 보니까 특수관계자가 아니야. 자, 특수관계자가 아닐 때 적용하는 게 뭐예요? 기부금 의제. 자, 시가의 75%, 시가의 70% 하면 1억짜리니까 7천만 원까지 싸게 파는 건 괜찮죠. 자, 1억짜리가 있으니까 얼마까지요? 7천만 원. 자, 1억. 100 100만 원이니까 7천만 원까지 판매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5천에 팔았으면 그 2천이라는 금액만큼이 의제 기부금으로 보잖아요. 자, 의제 기부금으로 보는데 그 상대방 단체가 뭐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그럼 지방자치단체한테 기부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3번에 보니까 토지 처분 손실 2천만 원을 기부금으로 봐서 기부금 세무조정이 반영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54번은 보기 4번만 볼게요. 자, 현물로 기부할 때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 대상과 관계없이 시가로 평가하나요? 예, 현물은, 자, 기부금은 좋은 일이니까 가능하면 한도 초과가 나오지 않도록 장부가로 봐줘. 기부금은 장부가로 봐주지만 특수관계인한테 지정기부금을 하거나 비지정기부금이 있을 때만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갔었어요. 장부가액과 시가 중에.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고. 자, 55번하고 56번은 그리고 57번까지는 너무 좀 기본적인 내용이고 58번 문제를 보면 보기 1번에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준비금에서 법인세법하고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나오면서 법인세법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기 2번에 보면 준비금은 법인세법만 규정하니까 조특법에 규정하는 준비금은 없다. 네, 조특법도 있다 그랬죠. 신용회복 목적 회사의 손실보전 준비금. 자, 보기 3번에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책임준비금을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거고 맞고요. 4번에 전입한 준비금은 일정 기간 경과하고 다시 입금 산입한다. 준비금의 개념이 뭐였어요? 자, 지금은 우리 소득이 있지만 세금 안 낼게요. 대신에 이거 지나면 나중에 이렇게 300씩 해서 나중에 세금 낼게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만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준비금이었어요.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59번 보면 부당행위 예산 부인 적용 대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자, 1번에 종업원인 김삼일한테 사택 무료 제공? 자, 사택 무료 제공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않는데 단 김삼일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당행위 적용할 일이 없어. 자, 보기 2번에 보니까 임원이요. 특수관계인이죠. 임원한테 시가 8억짜리를 7억에 양도했다? 그러면 우리 시가와 비교하는 거 고가 양수와 그 다음에 저가 양도 이거일 경우에는 그 차이 금액이 시가의 5%이거나 또는 3억 원 그 두 가지 이상 차이가 날 때만 적용하는데 자 8억하고 7억이면 8억의 5%보다 8억의 5% 하면 우리 4천만 원이잖아요. 그거보다 초과해서 차이가 났으니까 부당행위를 적용해야겠죠. 자 3번의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이죠. 걔한테 업무랑 관련 없이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대요. 뭐요? 부당행위 해야죠. 자, 4번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이죠. 토지를 1년간 무상으로 임대했대요. 당연히 부당행위를 적용해야 될 거예요. 자, 61번 문제를 보면 보기 1번에 소득세법은 개인별 소득을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이 공동사업을 하면 예외 없이 합산과세한다.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그렇죠? 가족이 공동사업을 해도 각각 지분대로 개인별로 과세를 하는데 다만 그 가족 공동사업이 손익의 분배 비율을 그냥 허위로 했다는 거야. 허위로 해서 세금 조금 적게 내려고 허위로 손익분배 비율을 정했을 경우 자
때만 합산해서 가는 거죠. 예외적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다. 그럴 때, 자, 보기 2번에 퇴직하고 양도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죠. 분류 과세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이다. 자, 보기 4번에 분리과세는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한다 그랬죠. 자, 62번은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63번이 되게 좀 허무한 문제야. 원래 우리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소득금액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한 편이에요. 왜냐면 부동산 임대했어요. 그러면 우리 항상 뭐 하기로 했어요? 월세, 관리비, 임대, 간주임대료. 세 가지를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봐보면, 자, 월세 보고요. 항상 쓰자고 했죠. 관리비 쓰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간주임대료 쓸 거 있나 보는 건데, 거주자 김삼일 씨니까 지금 소득세법상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금액을 정하는데, 자, 이 임대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에요. 7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과세 대상이 되는 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구하는데, 월세를 보니까 니은번의 끝에 월세 얼마라고 됐어요? 1,000만 원. 자, 월세 1,000만 원이죠. 자, 월세 1,000만 원 곱하기 6개월이니까 6천이 될 거예요. 6천. 자, 관리비 있나 봐요. 그랬더니 관리비 자료 있나요? 관리비 자료가 없어. 그러면 관리비는 0이야. 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자, 보증금 얼마 있나요? 봤더니, 보증금이 0이래요. 그러니까 간주임대료도 없어. 그러면 어차피 다 과세해봤자 수익금액 얼마밖에 없다? 6천만 원밖에 없다. 너무 좀 당황스럽게 쉽게 나왔던 문제였고요. 자, 64번에 보면 상당히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문제죠. 근로소득금액 계산하는 거. 근로소득. 자, 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건데, 자, 우리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나 근로소득 보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빼보자는 거예요. 자, 월급여가 200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1년 동안 받았으면 2,400이 받았을 거고요. 자, 상여가 월급여의 400%예요. 그러면 월급이 200만 원인데 상여가 400% 받았으니까 800을 받았을 거고요. 연월차 수당, 뭐 이름 상관없이 전부 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일 거고, 자녀 학자금, 자, 학자금 주는 것도 당연히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회사에서 받는 거. 자, 명칭에 상관없다. 근로 제공하고 대가 받으면 전부 다 근로소득이고, 식대가 120을 받았어요. 월 10만 원씩 120을 받았는데 오른쪽에 보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 자, 내가 점심을 안 주는 대신에 식대를 받았다. 그럼 얼마까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러면 월 10만 원씩 받았으니까 식대는 과세되는 소득이 없죠. 자가운전 보조금을 월 25만 원 받았죠. 자, 월 25만 원이면 2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월 5만 원만 과세돼요. 자, 5만 원인데 1년이면 6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더해보면 35.1, 3,51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64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로소득에서는. 자, 65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보기 1번에 개인이 가입한 연금상품에 기인에 수령한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문장을 읽으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적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다가 개인이 불입했다가 그걸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이제 사적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인이 가입한 연금상품,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연금상품, 연금저축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인해서 수령했다. 그런 사적연금이 있으면 뭐로 간다?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보기 3번에 보면 연금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방식과 연금소득공제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연금은요, 내가 받은 연금이 있으면 연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그냥 빼줬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공제 하듯이 연금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죠. 그러니까 연금소득공제 방식만 하는 거예요. 필요경비 인정 방식은 아니다. 연금소득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66번은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67번의 교육비세액 공제를 보면, 자, 교육비세액 공제의 키워드는 연령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보는 게 교육비 공제예요. 즉, 내가 혹시나 기본공제 150만 원 받을 때는 연령하고 소득을 모두 충족할 때만 내가 기본공제를 받지만, 자,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는요, 연령은 안 보기로 했어. 즉 21살이야. 애가 21살인데 내가 그 아이의 교육비를 대고 있다.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아이가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이 있는 애를 위해서 지출한 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득만 없으면 내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걸 인정해주고 싶어서 연령 요건은 안 봐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애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본인에 대한
대학원 학비, 자, 본인은 무조건 되는 거죠. 한도 없이 다 되니까 본인 대학원 학비, 교육비 공제 대상 되고. 자, 배우자의 대학교 학비인데요. 배우자를 봤더니 오른쪽에 사업소득이 200이 있어요. 자, 사업소득이 200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배우자 학비를 내가 낸 건 안 된다는 거야. 소득이 많으니까. 여동생이 있는데요. 대학교 학비를 지출을 했는데, 그 여동생이 소득이 있나 봐요. 봤더니 소득이 없어. 자, 소득이 없으면 내가 지출할 수 있죠.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출할 수 있으니까 여동생 대학교도 가능하고. 자, 딸의 유치원비가 있는데 딸이 소득이 있나 봐요. 소득 없어. 그러면 딸의 유치원비도 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정답이 2번일 거예요. 자, 문제 68번을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데, 자, 보기 1번에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한 의무니까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니야.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개인이면 소득세법 적용하죠. 자, 보기 3번 볼까요?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나 완납적 원천징수는 확정신고가 불필요하죠. 자, 이거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69번 보면 연말정산할 때 공제 항목에 대한 상담 사례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질문 1번의 답변만 보시면 돼요. 답변에 MRI 촬영비가 진료 질병 예방 목적이라고 하면 끝에 뭐라고요? 의료비 공제 대상 맞아요. 맞고요. 자, 질문 2번의 답변을 보면 자동차 종합보험 이거 뭐예요? 보장성 보험이죠. 자, 그러면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질문 3번의 답변을 보면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죠.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 국외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공제 안 된다고 그랬고요. 자, 질문 4번의 답변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학교 등록금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액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교 등록금이죠. 자, 70번에 보면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하면서 보기 2번에 보면 과점주주가 보유하는 부동산 과다법인 보유주식, 특정 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 주식은 부동산이 많은 주식이야. 그래서 주식이라고 해서 거래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회사에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하는 거랑 똑같이 볼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보유한 과세하는 게 보기 2번에 있는 부동산 과점주주가 보유하는 부동산 과다법인 보유주식이죠. 그래서 맞고요. 자, 보기 4번에 보면 토지 건물과 별개로 양도하는 영업권. 자, 이거 뭐예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즉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런 것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별개로 양도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71번에 보면 보기 4번만 봐요. 나머지는 좀 쉬울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2단계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생소해가지고 낯설었을 텐데 부가세는 단일 세율이에요. 얼마든지 간에 과표가 얼마든지 간에 10%의 세율로 과세를 하죠. 그래서 2단계 누진세율 아니다. 자, 72번에 보기 1번 보면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는다?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아. 틀렸고요. 이번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나요? 안 해.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보기 3번에 겸용사업자는요, 일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를 겸용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고요. 4번에 비영리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이 사람이 영리사업을 하니 비영리사업을 하지 그거랑 상관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냥 부가세 과세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원래 하는 사업이 비영리사업자다라고 해서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73번에 보면, 자, 이것 좀 괜찮은 문제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 부가세법상. 자, 김순희 씨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수학학원, 이거 뭐예요? 예, 교육이니까 면세죠. 자, 면세니까 부가세법상 등록 안 할 거예요. 자, 김영희 씨는 지역사회를 위한 신문을 반기밴드로. 자, 신문도 부가세 면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신문 구독만으로 운영이 안 돼서 광고도 할 거예요. 광고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김영희 씨는 부가세 과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자, 김영수 씨가 화장품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용산구에 직매장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자, 직매장은 뭐예요?
재화 용역 공급이 발생하니까 사업장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김철수는요, 의료의 재고가 계속 늘어나서 현재 창고는 수용하기 힘들어서 보관만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를 임차했다. 자, 보관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가요? 거기는 사업장이 아니죠. 참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74번에 보면, 자,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자, 이 전통적인 문제예요. 자, 1번에 특수관계인한테 매출액이 500이 있는데 시가가 1000이야. 자, 특관자한테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시가로 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니까요. 자, 두 번째 보면 특관자 2회한테 매출액이 5천인데 매출 애누리 할인 이런 게 차감된 금액이야. 자, 과표에서는 애누리나 할인을 차감해야 되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적정하게 가산할 금액이고요. 자, 3번에 보면 회사가 공급한 재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어. 자, 국고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럼 과표에 포함하나요?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만 과표에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거니 과표에 포함하지 않고요. 4번에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 발생했어요. 자, 대손 발생했다고 과표에 차감해요? 아니야. 대손은 과표 자체는 과거에 내가 판매했던 것 자체는 변동이 없는 거고 대신에 그 돈을 못 받은 거니까 대손세액공제라고 별도로 세액만 빼주죠. 그러니까 과표에서는 차감하지 않는 거라서 자, 과세표준은 여기 있는 금액을 하면 6천이 될 거예요. 자, 75번을 보면 보기 3번 해봐요. 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다. 자, 포괄적 양수도,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보기 4번에 보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거. 자, 용역의 무상 공급, 재화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가 있었어요.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 자, 이런 등으로 해서 과세하는 게 있었지만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래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보기 4번에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거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자, 76번도 우리 전통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 3일이 일본의 사업자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100만 원에 수입하고 대가를 준 거야. 자, 우리나라 사업자가요, 수입을 하면서 대가를 줘. 그러면, 자, 상대방한테는 뭐만요? 물건값만 주고, 부가가치세는 한국에 있는 세관장한테 한국의 세율에 따라 줘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뭐예요? 반도체 금액 대가 100만 원만 일본에 주고요. 부가가치세는 한국의 세관장한테 몇 %요? 10%. 그러니까 10만 원을 납부한다. 그게 정답이 되어죠. 자, 문제 77번은 이제 부가세 공급식이죠. 1번의 수출 재화의 경우에는 선적일이죠. 선적일. 자, 2번의 완성도 기준이요. 자, 우리 완성도 중간지급 계속조건급은 항상 뭐였어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대. 조건부는 읽어보시고 4번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우리 이런 간주 공급 중에서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하는 거 언제요? 뭐 했대요? 반출했대. 그러니까 반출했을 때죠. 근데 사용 소비할 때라고 했으니까 4번이 잘못된 거고요. 자, 78번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 자, 1번에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 1년간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참 고르기 어려운 거예요. 자, 면세를 포기했대. 나 면세 안 할게요. 라고 했으면, 자, 계속 이렇게 면세 할게요. 면세 안 할게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몇 년이요? 3년간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이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자, 이번에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자, 이런 제반 의무가 없죠. 면세사업자는 없어. 다만 유일하게 있는 의무가 뭐였어요? 내가 매입할 때 받았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입처별학계표만은 우리가 제출을 해줘야 됐었죠. 자, 3번에 보면 면세의 포기는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죠. 자, 면세라는 제도 자체는 이 사업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소비자, 최종 소비자들의 세부담을 낮추려고 면세라는 제도를 두기 때문에 함부로 면세 포기를 못해.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세 포기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있죠. 자, 79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고 80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가산세와 관련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1번에 보니까 예정신고 시 매입처벌학교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 때 제출했대. 자, 내가 세운계산서를 받았어. 근데 예정 때 제출 안 했네? 자, 그걸 확정에 제출했대. 누구예요? 불쌍하네. 예정 때 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늦게 공제받은 거야. 근데 늦게 공제받았다고 가산세 때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자, 2번에 보면 가공의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하죠. 3번에 재화를 공급하고 타인 명의로 한 거 허위라 그랬죠.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맞고요. 4번에 사업자 등록 안 했다. 사업자 등록 안 했을 때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1년도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